미국이 70년간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던 기술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합니다. 트럼프의 입에서 나온 이 문장. 매번 압박만 하던 그의 입에서 핵이 나왔습니다. 영국은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었죠. 일본은 5,500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호주는 아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게 조약을 걸어버렸어요. 그런데 단 하나의 나라에게만 그 문이 열렸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70년 전 폐허였던 그 땅. 미국의 원조로 겨우 일어섰던 그 나라. 이제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들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일본을 굴욕시키고 중국을 두렵게 만든 그 협상의 현장. 한국은 어떻게 미국조차 두 손 두 발 들게 한 걸까요? 무엇이 세계를 뒤흔든 겁니까?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한국에게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미국이 핵 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영국도, 일본도, 독일도, 호주도 안 됐죠. 그 기술을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2025년 경주에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25년간 핵잠 전략을 다뤄온 저는 데이비드 톰슨 전미 해군 전략사령부 고문입니다. 트럼프가 경주에 도착한 첫날부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에이펙 회의장 곳곳에서 한미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며 미국에선 속보로 이어졌죠. 저는 미국 대표단 일원으로 회의에 참석했지만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핵잠 건조를 요청한다는 사전 브리핑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봤거든요. 한국은 그간 디젤 잠수함만 운영해왔습니다. 핵 추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원자로를 잠수함에 탑재한다는 건 기술적 난이도가 몇 배는 높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그 기술을 공유한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10월 30일,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있었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죠. 비공개 회담이었으니까요. 저는 이메일을 정리하다가 동료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톰슨, 트럼프 대통령 트루스 소셜 봤어? 저는 황급히 트루스 소셜을 켰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한미 군사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그에 기반해 저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읽었죠. 3번, 4번 읽었습니다. 문장은 그대로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경주의 야경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이었습니다. 25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단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급히 관련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이미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받아쓰기 시작했더군요. 코리아타임스, 로이터, AP통신 모두 일면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상회담 내용을 다룬 기사였죠. 거기에 충격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공개적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공개적으로요? 비공개 회담도 아니고 언론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요구했다는 겁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렇게 대담하게 요구한 정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정상들은 조심스럽게 우회적으로 표현하죠.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 결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요청이 아니라 결단을 촉구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동맹국으로서의 당당한 요구였죠. 저는 책상에 앉아 관련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자료는 충분했습니다.
한국은 KSS-1, 2, 3 프로그램을 통해 잠수함 기술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더군요. 1200톤급에서 시작해 3000톤급까지 올라갔고 국산 화율이 76%를 넘었다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추진은 다릅니다. 원자로 기술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해결료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해결료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다시 트럼프의 게시물을 읽었습니다. 단순히 승인했다는 표현이 눈에 들어왔죠. 이건 기술 이전뿐 아니라 연료 공급까지 포함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 대표단 동료였죠. 톰슨, 지금 뉴스 보고 있어? 보고 있습니다. 믿어져? 한국에게 핵잠 승인이라니.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내일 긴급회의가 잡혔어. 국방부에서 난리 났어.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트럼프의 게시물 아래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공통적인 반응이 하나 있었습니다. 놀라움이었습니다. 미국이 핵잠 기술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호주는 오커스 협정으로 미국과 영국에게서 핵잠을 구매하기로 했지만 그건 완성품 구매였습니다. 기술 이전이 아니었죠.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건조 승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이 직접 만든다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말이죠. 저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대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 조선소가 작년에 한국의 한화오션에 인수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미국 본토의 조선소를 한국 기업이 인수했고 그곳에서 한국의 핵잠수함이 건조된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조선 기술을 인정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아니, 인정을 넘어 의존한다는 뜻이었죠. 새벽 2시가 넘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자료를 뒤졌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히 물속을 오래 다니는 배가 아닙니다. 사실상 무한정 자망이 가능하고 은밀성이 극대화되죠. 이건 해군력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 기술을 한국에게 건넸다는 건 한국을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경주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죠. 이 도시가 1000년 전 신라의 수도였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그때 신라는 동아시아 강국이었죠. 1000년이 지난 지금 그 땅 위에서 또 다른 역사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미국 대표단 긴급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본다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다른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일본은요? 일본도 이런 요청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평화헌법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조선 기술에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해결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논의될 겁니다. 하지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원자력 협정 개정까지 논의된다면 이건 한국의 핵 주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경주 시내를 걸었습니다. 머리를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국제 언론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세계 7번째 핵잠 보유국 가능성. 세계 7번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에 이어 7번째가 한국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5년 에이펙 경주 회의는 동북아 안보 지형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저는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대담한 요구와 트럼프 대통령의 신속한 결단이 만든 결과입니다. 트럼프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핵잠 연료 공급을 요구한 정상은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이날을 기억할 겁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받은 날로 말이죠. 미국이 25년간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문을 한국에게 열어준 그 순간의 말입니다. 트럼프의 승인 발표 이후 현실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죠. 한국이 요청한 건 단순히 핵잠수함 건조 승인만이 아니었습니다. 핵연료 재처리 권한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렸던 겁니다. 저는 미국 대표단 내부 회의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회의록을 공유하면서 말했죠. 한국 측이 핵추진 잠수함용 연료 지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에 대한 논의도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라니요? 이건 핵잠수함 건조보다 훨씬 민감한 사안입니다. 핵연료를 스스로 다룰 수 있다는 건 사실상 핵주권을 갖는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74년 처음 체결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됐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았죠. 한국은 미국의 동의 없이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른바 123협정의 제약이었죠. 2015년 개정된 협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구 목적으로만 제한적인 재처리와 20% 미만 우라늄 농축이 가능했을 뿐이죠. 군사 목적은 완전히 금지였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관대했던 바이든 전 대통령도 원자력 협정에서 만큼은 단칼에 거절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잠금 장치가 풀리고 있었습니다. 회의 자료를 보니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국이 건조하려는 핵추진 잠수함은 4,000톤에서 5,000톤급 이상으로 추산됐습니다. 단가는 척당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죠. 이 규모의 잠수함을 운용하려면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연료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거나 아예 한국이 직접 처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한국은 후자를 선택한 겁니다. 저는 내부 문건을 더 뒤졌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오간 대화 내용이 일부 정리돼 있더군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디젤 잠수함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막 능력이 떨어져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없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법도 필요합니다. 직접적이었습니다. 에둘러 말하지 않았죠. 트럼프는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합니다. 내부 검토를 약속했고 실제로 다음 날 승인 발표가 나왔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미국이 정말 핵연료 재처리 권한까지 넘길까요?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닙니다. 국가 주권의 핵심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곧이어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에너지부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협정 개정까지 논의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미 실무팀이 구성됐습니다. 현장에서 초안도 완성됐고요. 군사적 적용 금지 조항은요? 그것도 재검토 대상입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2015년 개정 협정에는 명확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핵물질이나 장비를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지금 핵추진 잠수함은 명백히 군사 목적입니다. 그 조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미국이 그 조항을 재검토한다는 건 한국에게 핵의 군사적 활용을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펄리티코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미국 언론도 이 사실을 보도하기 시작했더군요. 미국이 한국에게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기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원자력 발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했지만 핵연료 재처리에서는 미국의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결정은 그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한국이 핵주권을 향해 첫 발을 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핵연료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겁니다. 이건 동맹 관계에서 종속국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가 된다는 의미였죠.
저는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준을 조사했어요. 자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UAE에 원전을 수출했고 사우디아 수십조를 들여 한국과 에너지 MOU를 맺었습니다. 전 세계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었던 겁니다. 원자로 설계와 건설에서 세계적인 수준이었죠. 그런 기술력에 해결료 재처리 권한까지 더해진다면요. 한국은 완전한 핵사이클을 갖추게 됩니다. 우라늄 농축부터 재처리까지 전 과정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잠수함 몇 척 건조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기술 수입국에서 기술 공급국으로 탈바꿈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이 해결료 재처리 권한을 얻는다면 이는 동북아 세력 균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가 됩니다. 미국 워싱턴과의 화상회의에서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동맹국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본이나 호주 같은 나라 말입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답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제약이 많습니다. 호주는 오커스를 통해 핵잠을 구매하지만 기술 이전은 아닙니다. 한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얻는 건 단순한 구매나 임대가 아니었습니다. 건조 권한이었죠. 설계부터 제작, 운용까지 모든 과정을 한국이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결료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문득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 궁금해졌습니다. 이들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한국 언론을 검색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핵잠 강국 대열에 한국에서 핵잠을 보는 날이 오다니. 핵주권 시대 열렸다. 댓글들도 뜨거웠습니다. 이제 우리 손으로 우리를 지킨다. 미국에 빌붙는 나라가 아니라 당당한 동맹국. 손주들에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준다.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댓글이 특히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소식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속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원조를 받아 재건했죠. 모든 국민이 경제 발전을 위해 발벗고 금을 내놓고 삽을 들고 도로를 깔고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기까지. 그리고 그런 나라가 이제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핵기술을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였죠.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이 4,000톤급 이상 핵추진 잠수함과 핵연료 재처리 논의를 한 테이블에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의 위상 변화를 증명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수동적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문을 열어준 건 단순히 동맹 강화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독립국으로 서는 순간이었죠. 트럼프의 발표에서 한 가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될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라고요? 저는 그 조선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미국 동부 해안의 주요 조선 거점 중 하나였으니까요. 델라웨어강 변에 위치한 그곳은 오래전부터 미국 해군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급히 노트북을 열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최근 소식, 소유권 변동. 키워드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죠.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하나오션,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 완료. 2024년 12월. 한국 기업이 인수했다고요? 저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내용을 읽으면서 점점 더 놀라움이 커졌습니다. 하나오션이 필리 조선소를 정식으로 인수했고 경영권까지 넘겨받았다는 겁니다. 미국 본토의 조선소를 한국 기업이 인수했다. 그것도 단순한 조선소가 아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미국 해군과 오랜 협력 관계를 맺어온 곳이었거든요. 그런 곳이 한국 기업의 손에 넘어갔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엄청났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 읽기 시작했죠. 한화오션은 인수 이후 막대한 투자를 약속했더군요. 8월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50억 달러, 한화로 약 7조 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조선산업 재건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죠. 프로젝트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스가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게 한국 기업이라니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 조선업의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국 조선업은 오래전에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에 밀려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졌죠. 군함 건조는 여전히 미국이 강했지만 상업용 선박에서는 완전히 뒤처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세계 조선업 점유율 1위.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조선 강국으로 군림해왔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한화오션. 이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죠. 특히 한국은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LNG 운반선의 70% 이상을 한국이 건조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선 기술이 아니라 극저온 기술, 용접 기술, 설계 능력 모두를 아우르는 종합 기술력이었습니다. 그런 한국 기업이 미국 본토에 들어온 겁니다. 그것도 단순히 들어온 게 아니라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고 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를 주도하게 된 거죠.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조선소 입구에 걸린 깃발들이 보였죠. 성조기 옆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태극기가 선명했습니다. 미국 땅, 미국 조선소에 한국 국기가 당당하게 걸려 있는 겁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니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컸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조선 기술력을 인정했다는 증거였죠. 아니, 인정을 넘어 필요로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알고 있어? 당연하지. 왜? 한국 기업이 인수한 거 알아? 뭐? 정말? 한화오션이 작년에 인수했어. 그리고 트럼프가 거기서 한국 핵잠을 건조한다고 발표했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거 장난 아닌데. 미국 본토 조선소에서 한국이 핵잠을 만든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것도 미국 해군과 관계 깊은 조선소에서 말이야. 미국 조선업이 정말 한국 손에 넘어가는 건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 그랬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았습니다. 로이터즈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조선사들, 미국 해군 사업 참여 확대. 한화오션,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로 미국 방산 시장 진출. 기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그 기술이 절실하다. 특히 중국의 부상으로 조선업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선택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이 키워드였습니다. 최근 중국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중국이 위협을 느꼈다는 증거였죠. 한국이 미국과 손잡고 조선업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니까요. 트럼프의 결정은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고 동맹을 강화하는 일석삼조의 전략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을 조사했습니다. KSS 프로그램 자료가 나왔습니다. KSS-1, 1200톤급 장보고급, KSS-2, 1800톤급 손원 1급, KSS-3, 3000톤급 도산 안창호급. 한국은 단계적으로 잠수함 크기를 키워왔고 기술력도 꾸준히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KSS-3는 국산화율이 76%를 넘었다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76%라니. 이건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잠수함은 첨단 기술의 집약체거든요.
그 대부분을 국산 기술로 만들었다는 건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정 상급이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런 기술력에 핵추진 기술이 더해진다면요. 한국은 완벽한 핵잠수함 보유국이 됩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한국 기업 소유라는 사실은 미국 조선업의 현 주소를 보여줍니다. 미국은 더 이상 자력으로 조선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필요한 겁니다.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을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겠다고 발표한 건 한국에게 미국 방산 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준 겁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 안보의 핵심 파트너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술에 베팅했습니다. 조선업뿐 아니라 국방까지 한국과 함께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건 역사의 변곡점이었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미국의 도움으로 재건했습니다. 미국이 원조를 보냈고 기술을 전수했죠. 한국은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고 한국 기술로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고 한국이 만든 핵잠수함이 미국 본토에서 출항하게 될 겁니다. 완전히 역전된 거죠.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미국을 살리고 있다. 이 말이 저에게 이렇게 실감난 적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저는 다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엔 조선업 전문가들도 함께였죠. 한 전문가가 발표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앞으로 한국 기술진이 주도하게 됩니다. 하나오션이 이미 기술자들을 파견했고 생산 라인도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기술자들은요? 한국 기술자들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러니했거든요. 예전엔 한국이 미국 기술을 배웠는데 이제는 미국이 한국 기술을 배우고 있으니까요. 전문가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은 속도와 품질입니다. 같은 선박을 더 빠르게, 더 정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격도 합리적이죠. 미국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조선업에 투자해왔습니다. 그 격차를 좁히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업을 되살리려면 한국의 도움이 필수였죠. 그리고 한국은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조선사들이 미국 시장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미국 본토에 태극기가 걸린 조선소에서 한국의 핵잠수함이 건조됩니다. 이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이자 한국이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선 순간입니다. 저는 일본 측 반응이 궁금해졌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이었죠.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런 일본이 한국의 핵잠 승인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일본 언론 브리핑 생중계를 켰습니다. NHK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외무성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핵잠 승인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변인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상황을 주시하겠습니다. 일본도 핵잠 도입을 요청한 적 있지 않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길게 느껴졌죠.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삼가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답변을 삼가겠다는 건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일본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뜻이죠. 브리핑이 끝나고 일본 언론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 채널을 돌려봤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 일본 기자가 스튜디오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한미 합의는 일본 외교의 실패입니다. 한국이 얻은 것과 일본이 얻은 것을 비교하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일본은 미국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습니다. 5,5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얻은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패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너무 과한 표현 아닙니까? 과합니까?
사실을 말씀드리죠. 일본이 투자한 5,500억 달러 중 3,320억 달러는 원자력과 가스 분야입니다. 750억 달러는 AI 인프라죠. 그런데 이 투자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입니다. 일본이 아닙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일본은 돈만 퍼부은 셈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경제 전문가가 등장했죠.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약속했지만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을 관철했습니다. 분할 투자죠. 리스크를 최소화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핵잠 기술을 얻었습니다. 일본은요?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한꺼번에 투자하기로 했고 결정권마저 넘겼습니다. 그리고 핵잠은커녕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지 팩트체크가 필요했거든요. SBS 자막뉴스 보도 자료를 찾았습니다. 일본의 대미 투자 내역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총 5,500억 달러, 3,320억 달러는 원자력 및 가스, 750억 달러는 AI 인프라, 나머지는 기타 분야. 그리고 핵심이 있었습니다. 투자 대상 결정권을 미국에 전면 이양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한국의 경우와 비교했습니다. 한국은 연간 200억 달러 상한선을 두고 분할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분야도 한국이 선택할 수 있었죠.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협상을 했고 일본은 헌납을 했습니다. 저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찾았습니다. 마침 관련 기사가 올라와 있더군요.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덜 부담스러운 협상을 이끌었다. 한국은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 반면 일본은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하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트럼프가 경주 에이펙에 오기 전에 일본을 먼저 들렀었죠. 저는 그때 뉴스를 봤습니다. 트럼프가 주일미군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 앞에서 연설했죠. 여러분, 일본 차를 타야 합니다. 토요타를 타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기대했던 건 핵잠 논의였습니다. 또는 최소한 방위 협력 강화 약속이었죠. 하지만 트럼프는 토요타 이야기만 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도 당혹스러워했죠. 그리고 트럼프는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경주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고 핵잠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굴욕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본 방송을 켰습니다. 이번엔 토크쇼 형식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패널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완패입니다. 우리가 한국에게 완전히 졌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숫자로 보세요. 일본은 5,500억 달러를 냈습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결과는요? 한국은 핵잠 기술을 얻었고 일본은 아무것도 못 얻었습니다. 이게 완패가 아니면 뭡니까?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패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평화헌법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평화헌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략이 없었던 게 문제입니다. 한국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협상에 임했습니다. 핵잠 기술 확보. 그리고 그걸 얻어냈습니다. 일본은요? 그저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돈만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일본 소셜미디어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트위터에 일본어 키워드를 검색했죠. 한국에 졌다 그냥 진 것도 아닌 완벽한 참패. 외교 참사. 5,500억 달러가 허공으로.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이 수천 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분노가 느껴졌죠. 한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협상을 했고 일본은 헌납을 했다. 이게 현실이다. 리트윗이 수만 개였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거든요. 다음 날 저는 미국 대표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일본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국무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일본 측에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에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고 말이죠. 뭐라고 답했습니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 제약이 있고 조선 기술에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요. 일본 반응은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저는 씁쓸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오랜 동맹국이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70년 넘게 미국과 함께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일본은 한국에 밀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 동료가 제게 말했습니다. 톰슨, 솔직히 말해봐. 한국이 일본을 이긴 거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겼다기보다는 한국이 더 전략적이었다고 봐야 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였거든. 일본은요? 일본은 미국을 기쁘게 하려고만 했어. 돈을 많이 내면 뭔가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지.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 얻었네. 그렇지. 한국은 적은 돈으로 핵심 기술을 얻었고, 일본은 많은 돈을 쓰고도 빈손이야.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는 전략 없는 헛납이었습니다. 투자 결정권마저 미국에 넘기면서 일본은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200억 달러 상한선을 두고 분할 투자를 관철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했고 핵잠 기술이라는 핵심 자산을 확보했습니다.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에이펙에서 진짜 승자는 한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한국이 이겼다는 말이 나온 순간 동북아 세력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일본은 돈을 냈고 한국은 기술을 얻었습니다. 이건 경제 이슈가 아니라 국가 자존심이 엇갈린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한 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건 완패입니다 라고 말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드디어 일본을 이겼습니다. 경제력으로도 기술력으로도 그리고 외교력으로도. 핵잠 승인 발표 이후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미국은 이렇게 빠르게 결정한 걸까요? 트럼프가 하루 만에 승인을 발표했다는 건 즉흥적인 결정이 아닐 겁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한국을 특별하게 보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최근 몇 년간의 한미 군사 협력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스카이헌터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판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최신 방공 무기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처럼 단거리 미사일과 로켓을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자료를 확인하니 이미 한국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카이헌터가 언제 한국에 배치된 거야? 작년 말쯤이었을 거야. 왜? 그게 해외 첫 배치 아니야? 맞아. 미국 본토 외에는 한국이 처음이야.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미국의 최신 방공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한국에 가장 먼저 배치됐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봤다는 증거였죠.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배치 지역 좌표를 찾았습니다. 한반도 중부 수도권 방어에 최적화된 위치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심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최신 무기를 투입한 겁니다. 이게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자료를 더 뒤지다가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디펜스 뉴스 기사였죠. F-35B 전투기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재배치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몇 달 전에 이미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 있던 F-35B 편대 일부가 한국 평택으로 이동했습니다.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최신 스텔스 전투기죠. 해병대가 운용하는 최강 전력입니다. 왜 일본에서 한국으로 옮긴 걸까요? 기사에 답이 있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 재편의 일환. 한반도가 미국 아시아 전략의 핵심 거점.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F-35B 배치 변화를 표시했죠. 일본 기지 몇 곳이 축소되고 한국 기지가 확대됐습니다. 동맹의 축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아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한국을 특별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핵잠 승인 훨씬 전부터 말이죠.
최신 방공 시스템을 먼저 배치하고 최강 전투기를 일본에서 옮기고 조선소까지 한국 기업에 넘겼습니다. 이 모든 게 트럼프의 핵잠 승인으로 이어진 겁니다. 저는 다시 자료를 찾았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 문건이었습니다. 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죠. 문건을 읽으면서 놀라움이 커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조선사들이 처음부터 핵심 파트너로 지정돼 있었죠. 하나오션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한 것도 5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것도 모두 이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리고 문건 한 구석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 기술 없이 미국 조선업 재건은 불가능.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미국 정부 공식 문서에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의존한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죠. 저는 동료들에게 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미국은 이미 한국을 특별하게 보고 있었어. 스카이 헌터도 그렇고 F-35B도 그렇고 전부 핵잠 승인 전에 일어난 일이야. 그렇다면 트럼프의 결정은 즉흥이 아니라 수순이었던 거네. 맞아. 미국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미 한국을 동맹국 그 이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핵심 파트너, 아니 더 나아가 의존해야 할 대상으로 본 거죠. 그래서 스카이 헌터를 먼저 배치했고 F-35B를 옮겼고 조선소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핵잠 승인이었던 겁니다. 저는 타임라인을 정리했습니다. 작년 말 하나오션,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 올해 초 스카이 헌터 한국 배치. 봄 F-35B 일본에서 한국으로 재배치. 여름 마스가 프로젝트 본격 시작. 그리고 지금 핵잠 승인.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점진적으로, 체계적으로 한국을 미국 안보의 중심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핵잠 승인은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한국을 특별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최신 방공 시스템 스카이 헌터를 전 세계에서 한국에 가장 먼저 배치했고 F-35B 전투기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재배치했습니다.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기술 없이는 미국 조선업 재건이 불가능하다고 공식 문서에 명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핵잠 승인으로 이어진 겁니다. 미국은 한국을 동맹국 그 이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필수 파트너로 의존해야 할 대상으로 본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왜 트럼프가 하루 만에 승인을 발표했는지 말이죠. 이미 모든 준비가 돼 있었던 겁니다. 미국 국방부, 에너지부, 국무부 모두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만들기 위해 단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저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언제부터 바뀐 겁니까? 관계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몇 년 전부터입니다. 중국이 급부상하고 러시아가 다시 공격적으로 변하면서 우리는 아시아 전략을 재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선택한 겁니까? 선택이라기보다는 필연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신뢰성. 모든 조건이 맞았습니다. 그럼 핵잠 승인도 이미 계획된 거였습니까? 계획까지는 아니었지만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한국이 요청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준비가 돼 있었죠. 저는 이해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모든 카드를 준비해놨던 겁니다. 한국이 손을 내밀기만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담하게 요구했고 트럼프는 즉시 답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단을 적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는 시대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스카이 헌터 배치, F-35B 재배치, 조선소 매각, 이 모든 것이 증명합니다. 이제는 한국이 미국을 돕는 시대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무게 중심은 분명히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잠 승인 소식이 전 세계로 퍼진 직후 저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반응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이었죠. 기자들이 한국의 핵잠 승인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대변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이 깨지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는 지역 안정을 훼손하는 위험한 결정입니다. 말투는 차가웠지만 저는 그 이면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려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죠. 중국은 그동안 동북아에서 군사적 우위를 점해왔습니다. 특히 해군력에서 압도적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중국 잠수함을 추적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중국 언론도 들썩였습니다. 인민일보가 사설을 냈더군요. 저는 번역본을 읽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이는 지역 평화를 해치고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다. 작은 나라라는 표현이 눈에 걸렸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을 작게 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 표현 뒤에 숨은 감정은 경멸이 아니라 경계였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며칠 뒤 러시아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로이터즈 통신이 러시아 외무성 대변인 발언을 보도했죠. 동북아 안정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미국이 한국의 핵잠 기술을 넘긴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다. 러시아도 중국과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극동 지역에서 해군력을 과시해왔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점으로 태평양 함대를 운영하죠. 그런데 한국이 핵잠을 보유하게 되면 러시아 함대의 움직임이 제약받습니다. 동해가 더 이상 러시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바다가 아니게 되는 거죠. 저는 러시아 외무성 브리핑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대변인의 표정을 보고 싶었거든요. 화면 속 대변인은 침착한 척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질문에 답하면서 여러 번 말을 더듬었죠. 자신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러시아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북한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북한 매체를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모든 매체를 체크했죠. 하지만 한국의 핵잠 승인에 대한 논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이례적이었습니다. 북한은 보통 한미 군사 협력이 있으면 즉각 반발합니다. 성명을 내고 비난을 쏟아내고 위협을 가하죠. 그게 북한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내 북한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북한이 왜 조용한 겁니까? 글쎄요, 저도 의아합니다. 보통은 벌써 성명이 나왔어야 하는데요. 혹시 준비 중인 건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어떻게요? 북한이 당황한 겁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를 협상 카드로 써왔습니다. 핵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한국을 위협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아도 충분히 강력합니다. 무한정 자망하면서 북한 잠수함을 추적하고 북한 해안을 감시하고 필요하면 타격할 수 있죠. 북한의 핵카드가 무력해지는 겁니다. 북한이 침묵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공포였죠. 그리고 북한은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침묵이 길어질수록 저는 더 확신했습니다. 북한이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중국과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비난했지만 북한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더 강력한 신호였죠.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성명은 표면적으로 비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계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핵잠을 보유하면 동북아 해양 질서가 바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목할 점은 북한의 침묵입니다. 북한은 보통 즉각 반발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조용합니다. 이는 북한이 대응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핵잠이 북한의 전략적 우위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 세 나라가 한국의 핵잠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말이죠. 이건 역설적이었습니다.
적들이 두려워한다는 건 한국이 진짜 강해졌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며칠 뒤 중국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중국 해군이 동중국해에서 대규모 훈련을 시작한 겁니다. 명목은 정례 훈련이었지만 타이밍이 의미심장했죠. 한국의 핵잠 승인 직후에 훈련을 시작했다는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힘을 과시하려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그 이면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비슷했습니다. 태평양 함대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항 훈련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역시 한국 핵잠 승인 직후였죠. 그들은 힘을 보여주려 애쓰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부상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훈련으로 반응하고 있어. 예상된 거 아닌가? 그렇지. 하지만 그게 전부야. 실질적인 대응책은 없어. 북한은 여전히 조용한가? 완전히 침묵이야. 일주일이 넘었는데 한마디도 없어. 이상하네. 보통은 벌써 미사일 쐈을 텐데. 그게 더 무섭다는 거야. 북한이 할 말을 잃었다는 뜻이거든. 저는 보고서에 마지막 문단을 추가했습니다. 중국의 성명은 차갑게 읽히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훈련은 힘의 과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침묵은 그 어떤 위협보다 큰 공포의 언어입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주도권은 한국에 있습니다. 적들이 두려워하는 나라, 그게 진짜 강국입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 가지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이었을까요? 미국에는 오랜 동맹국들이 많습니다. 영국, 호주, 일본, 독일. 그 중에서 왜 하필 한국에게만 핵잠 기술을 공유하기로 했을까요? 저는 과거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제가 직접 다뤘던 핵추진 정책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문서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기밀 등급이 높아서 접근 권한을 다시 신청해야 했죠. 승인을 받고 문서를 열었을 때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핵추진 기술 공유 가능 국가 목록이 있었습니다. 영국 제외, 호주 제외, 일본 제외, 독일 제외. 프랑스는 애초에 독자 기술이 있어서 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외 다른 동맹국들도 전부 제외였습니다. 왜 제외됐을까요? 보고서를 더 읽어보니 이유가 나왔습니다. 영국은 자체 핵잠 기술이 있어서 미국 기술이 필요 없었습니다. 호주는 오커스 협정으로 완성품 구매는 가능하지만 기술 이전은 금지였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 제약이 있었고 독일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모든 나라가 뭔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서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최신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핵잠 승인 관련 내부 문건이었죠. 역시 기밀 등급이 높았지만 제 직급으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문서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기술 공유 대한민국 예외 승인. 예외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승인 이유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한국의 조선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둘째, 한국의 원자력 기술 기반이 탄탄하다. 셋째,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적이다. 넷째, 한국은 미국이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다. 네 가지 이유가 나열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없이 미국의 동북아 안보 전략은 완성될 수 없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공식 문서에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판단이었죠. 저는 문서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오커스 협정과의 비교 분석이 나왔습니다. 호주는 오커스를 통해 핵잠을 확보하지만 그건 완성품 구매였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만든 잠수함을 호주가 사는 거죠. 기술 이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건조 승인이었습니다. 한국이 직접 만든다는 거죠. 기술도 공유하고 설계도 지원하고 핵연료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협력이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 궁금했습니다. 문서에 답이 있었습니다. 호주는 조선 능력이 제한적이다. 반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에게 기술을 공유하면 한국이 미국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핵잠을 건조할 수 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미국이 인정한 겁니다. 한국 조선 기술이 미국보다 낫다고 말이죠. 문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KSS-3 잠수함 프로그램은 76% 이상 국산화율을 달성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이미 대형 잠수함 건조 능력을 입증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었죠. 그리고 문서 마지막 부분에 결정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예외 승인 대한민국.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에게만 이 문을 열어준 겁니다. 저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핵추진 기술 공유 관련 최신 문서 봤어? 아직 못 봤는데 왜? 한국이 유일한 예외야. 영국도 호주도 일본도 다 안 되는데 한국만 된다고 나와 있어. 정말? 그게 공식 문서에 명시돼 있어? 그래. 예외 승인이라고 딱 박혀 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거 장난 아닌데. 한국이 정말 특별한 위치에 올라선 거네. 그렇지. 미국이 전통 동맹국들보다 한국을 선택한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문서를 봤습니다. 20년 넘게 군사 전략을 다뤄왔지만 이런 문서는 처음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명확하게 한 나라를 특별 대우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영국은 미국의 가장 오래된 동맹입니다. 2차 대전 이후 계속 함께해왔죠. 하지만 핵잠 기술은 공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이 자체 기술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미국이 굳이 줄 필요를 못 느낀 겁니다. 호주는 어떤가요? 오커스 협정으로 핵잠을 확보하지만 그건 구매입니다. 기술 이전이 아니죠. 호주는 계속 미국과 영국에 의존해야 합니다.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아예 논의 대상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모든 조건을 만족했습니다. 기술력도 있고 지정학적 위치도 완벽하고 신뢰도도 최상급이었죠. 저는 AP통신 보도를 찾았습니다. 간단한 요약이었지만 핵심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 공식 문서 영국과 호주는 핵잠 기술 공유에서 제외. 대한민국은 예외 승인. 짧은 문장이었지만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저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였죠. 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결정은 신중하게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했고 결국 한국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동맹국들 반응은요? 영국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독자 기술이 있으니까요. 호주도 오커스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쉬워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한국이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기술력입니다. 그리고 신뢰죠. 한국은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핵 기술까지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뢰라는 단어가 핵심이었습니다.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미국이 완전히 신뢰해야만 핵 기술을 공유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그 신뢰를 얻은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핵의 문을 열었다는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영국, 호주, 일본 모두 받지 못한 기술을 한국이 받았습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이 세계 최상위권임을 증명합니다.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내가 본 비공개 문서에는 예외 승인이라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한 줄이 동맹의 모든 역사를 뒤집었습니다. 미국이 진짜 믿는 나라는 이제 한국입니다. 한국 없이 미국은 동북아 안보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20년 군사 인생이 새로 정의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미국이 동맹을 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동맹을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맹과 함께 서로를 보호합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에이펙 개막 후 단 하루 만에 폭탄과 같은 결정과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긴급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죠. 하지만 무엇부터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국제 언론부터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메인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톱 기사가 눈에 들어왔죠. 에이펙의 진정한 승자는 한국이다. 헤드라인만으로도 충분히 강렬했습니다. 기사를 클릭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는 한국에게 역사적 순간이었다. 미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받으면서 한국은 세계 7번째 핵잠 보유국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을 열었다. 세계 7번째. 저는 그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그리고 이제 한국이 7번째가 됩니다. 기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전략적 협상을 통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었다. 반면 일본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도 실질적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번 회의는 동북아 세력 판도가 재편되는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저는 다른 언론도 확인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로이터, BBC 모두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한국의 승리, 동북아 질서의 변화, 새로운 강국의 탄생.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언론으로 넘어갔습니다.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이 온통 핵잠 뉴스로 도배돼 있었습니다. 댓글창을 열어봤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강대국 대열에 올랐다. 손주들에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준다. 70년 전 폐허에서 여기까지 왔다니 눈물 난다. 이제 우리 손으로 우리를 지킨다. 댓글들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분들의 댓글이 유독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소식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았죠. 한국 전쟁을 겪었거나 그 이후 재건 시기를 살았던 세대였을 겁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기억하고 미국의 도움으로 일어선 나라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그들에게 이 소식은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적 자존심의 회복이었습니다. 저는 필라델피아 조선소 관련 자료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한화오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핵잠수함 건조라인 가동 예정일은 2026년 하반기였습니다. 1년 반 정도 남은 거죠. 그때가 되면 미국 땅에서 한국의 핵잠수함이 건조되기 시작합니다. 태극기가 걸린 조선소에서 말이죠. 상상만 해도 벅찼습니다. 저는 타임라인을 그려봤습니다. 2026년 하반기 건조 시작. 2028년경 첫 핵잠수함 진수. 2030년경 실전 배치. 10년 안에 한국은 완전한 핵잠 보유국이 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의 야경이 고요했습니다. 1000년 전 이곳은 신라의 수도였죠. 동아시아 강국의 중심이었습니다. 1000년이 지난 지금 같은 땅에서 또 다른 역사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지막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미국 대표단 총괄평가 시간이었죠. 국방부 최고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번 에이펙은 한미동맹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동맹을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과거에는 미국이 한국을 보호했습니다. 이제는 함께 서로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특정 분야에서 우리를 리드하게 될 겁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리드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조선업이 대표적입니다. 한국 기술이 미국을 이끌 겁니다. 방산 협력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파트너십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국의 위상은 어떻게 됩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입니다. 일본과 동등하거나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일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니.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할 시간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제목부터 적었습니다. 2025 에이펙 경주회의 동맹 개념의 재정에 본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군사 협력이 아닙니다. 이는 동맹 개념 자체를 재정의하는 사건입니다.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7번째 핵잠 보유국이 될 것입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에 이어 7번째입니다. 이 명단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추가되는 순간 국제 안보 지형이 완전히 바뀝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25년간 군사 전략을 연구하면서 저는 수많은 변화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고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는 처음이었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썼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3가지 요소에서 나왔습니다. 첫째, 탁월한 기술력. 둘째, 전략적 협상 능력. 셋째, 미국의 완전한 신뢰. 이 3가지가 합쳐져 역사적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일본과의 비교도 넣었습니다.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도 얻지 못한 것을 한국은 더 적은 비용으로 얻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였고 결국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문장을 골랐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저는 한 가지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구의 그늘에도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스스로 서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미국의 전략 지도를 보면 이제 한국이 동북아축의 중심에 표시돼 있습니다. 세계 7번째 핵잠국, 그 이름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트럼프의 결정은 단순한 승인이 아니라 동맹의 미래를 바꾼 역사적 서명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다 쓰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를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죠. 저는 가방을 챙기면서 생각했습니다. 20년 후 사람들은 이 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2025년 경주 에이펙을 말이죠. 한국이 핵잠국이 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핵의 문을 연 그 역사적 순간의 말입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피난 가셨대요. 그때는 먹을 게 없어서 풀뿌리를 캐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나라가 이제 핵잠수함을 만든다니. 아버지께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의미였습니다. 기술도 중요하고 전략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건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이제 세계 7대 핵잠 강국이 되는 나라의 이야기였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경주가 작아져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에 추신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승리가 아닙니다. 동맹 개념의 재정의입니다. 한국이 증명한 것은 기술과 신뢰 그리고 전략적 사고가 있다면 어떤 나라도 세계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미국이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핵의 문이 한국에게 열렸습니다. 70년 전 폐허였던 이 땅. 미국의 도움으로 일어섰던 그 나라가 이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아니, 어쩌면 특정 분야에서는 미국을 리드하게 됐습니다. 세계 7번째 핵잠수함 보유국. 그 이름에 대한민국이 새겨집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피와 땀으로 일궈낸 결과입니다. 그분들이 꿈꿨던 나라,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서는 나라가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손으로 우리를 지킵니다. 이것이 진짜 독립 아닐까요? 폐허에서 핵잠 강국까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대한민국의 이야기.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